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부산 북구를 비롯해 판세가 요동친다는데 자세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어제 수원에서 열렸던 남북 여자 축구 대결, 북한이 역전승을 거뒀죠. 그런데 홈그라운드의 이점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북한을 일방적으로 응원한 탓일까요? 감독이 속상하답니다.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는 삼성전자 직원들이 받을 성과급 액수였습니다. 어젯밤 파업을 불과 1시간 반 앞두고 노사가 극적 합의해 총파업이란 최악의 상황은 피했습니다. 내일부터 엿새 동안 노조원들의 찬반 투표만 남았는데 통과된다면 엄청난 성과급 잔치가 펼쳐집니다. 타협한 내용부터 앞으로 남은 과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자세히 짚어봅니다. 먼저 최원국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사측과 노조가 밝은 표정으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총파업을 불과 1시간 반 앞두고 노사가 잠정 합의안에 서명하며 극적 타결에 성공하는 순간입니다. 근본 잠정 합의가 상생의 노사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100조 원의 피해를 우려했던 총파업 사태도 피했고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는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잠정 합의 도출과 동시에 공동투쟁본부는 투쟁지침 3호를 발령하여 총파업을 유보하였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이어진 2차 사후 조정마저 최종 결렬되며 총파업이 초입기에 들어갔지만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서면서 노사가 한 발씩 물러나며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정부로서 어떻게 해서든 대화의 불씨를 살려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렬된 원인을 알아야 하고 그것을 돌파할 해법을 찾아야 하고 이로써 메모리 사업부는 1인당 6억 원대의 성과급을 적자 사업부도 1억 원대를 받게 됐습니다. 이 같은 잠정 합의안을 받아들일지를 두고 내일부터 엿새 동안 노조원들의 찬반 투표가 진행됩니다. 노조원 과반이 찬성표를 던지면 노사 협상이 최종 마무리됩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잠정 합의안을 보면 노조가 요구했던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화를 반영했고 사측이 강조한 사업부별 성과주의 원칙도 담았습니다. 특별 성과급은 전액 현금이 아니라 자사주로 지급합니다. 오윤주 기자가 합의 내용 정리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기존 성과급 제도는 유지하되 반도체 부문에 특별 경영 성과급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재원은 사업 성과의 10.5%로 정하고 노조가 요구했던 성과급 상한은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쟁점이던 배분 방식에는 사측 원칙이 반영됐습니다. 재원 40%는 반도체 부문 전체에 공통 배분하고 나머지 60%는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사업 성과를 300조 원으로 가정하면 특별 성과급 재원은 31조 5천억 원, 반도체 직원이라면 흑자 사업부든 적자 사업부든 1인당 1억 6천만 원 안팎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나머지는 역대급 실적을 낸 메모리 사업부와 연구소, 경영 같은 공통 조직에 배분됩니다. 연봉 1억 원인 직원을 기준으로 기존 성과급까지 더하면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5억 9천만 원 정도, 비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2억 1천만 원 안팎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자 사업부에 있어도 억대 성과급을 받는 겁니다. 노동자가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과를 내고자 하는 이런 유인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커서 기업의 수익성 측면에서도 안 좋다. 특별 성과급은 현금이 아니라 자사주로 지급됩니다. 해외 빅테크들이 활용하는 방식으로 회사는 현금 유출 부담을 줄이고 직원은 주가 상승에 따른 추가 보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증권가 전망대로 내년 반도체 호황이 올해보다 더 강해지면 사업 성과에 연동되는 특별 성과급 규모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잠정안에 합의했습니다만 웃지 못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가전과 모바일 등을 담당하는 DX 부문 조합원들입니다.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부결시키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는데요. 통과 여부와 관련해 장동욱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과반 노조를 위해 가입시켜놓고 왜 DX만 버렸느냐? 적자도 아닌데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다. 삼성전자 노사 잠정 합의안을 두고 DX 부문 조합원들이 내놓은 반응입니다. DX 부문 직원들이 받는 건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내일부터 이 닷새 동안 진행되는 조합원 찬반 투표를 앞두고 DX 부문 안에서는 반대표를 던져서 합의안을 부결시키자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초기업 노조가 아닌 다른 노조로 옮겨서 부결 여론에 힘을 보태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2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홈페이지는 한때 가입자가 몰리면서 접속이 지연됐고 3대 노조인 동행노조는 오늘 하루 7천 명이 넘게 가입해 조합원 수가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갈등은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 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쟁점은 내년부터 적자사업부의 성과급을 공통지급률의 60%로 제한하기로 한 합의 내용입니다. 올해 적자가 유력한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 사업부에선 메모리 사업부만 유리한 일회성 성과급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이달 10일 기준 초기업 노조 조합원 가운데 메모리 사업부 소속은 약 2만 3천 명입니다. 전체 조합원의 30%를 조금 넘는 수준인데요. 반면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 소속 조합원은 약 17,000명입니다. 비메모리 조합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질 경우 잠정 합의안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부결을 내서 다시 합의를 하는 게 맞겠지. 결국은 DX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깔끔하겠죠. 잠정 합의안이 확정되려면 투표 참여 조합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삼성전자 사태가 한 고비를 넘으면서 우리 증시도 환호했습니다. 며칠 동안 흘러내리던 코스피는 8% 넘게 뛰었고 삼전 닉스의 주가도 급등했습니다. 한편으론 삼성전자의 파업 리스크가 한국 증시를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씁쓸한 현실도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밤사이 삼성전자 노사가 합의점을 찾으면서 개장과 함께 3% 넘게 오른 코스피. 결국 8% 넘게 급등하면서 단숨에 7,200선에서 7,815까지 치솟았습니다. 상승폭으론 역대 최대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최종 단계에 있다고 한 발언으로 글로벌 증시가 상승세를 타긴 했지만 코스피의 상승세가 유독 컸습니다.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8%, 11% 급등한 덕분이었습니다. 증권사들은 반도체 투톱의 목표 주가를 지금의 2배 수준까지 올려잡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장기 계약을 바탕으로 해서 대규모 투자는 이뤄질 것이고 그 수익을 두 업체가 누릴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호황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국내 증시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여기다 삼성전자 한 종목에 빚을 내 투자한 액수만 사상 처음 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AI 산업에 대한 버블 우려가 제기되거나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위협이 되는 기술들이 또 등장을 하게 되면 주가 지수 자체도 이제 또 하락할 우려도. 삼성전자 한 기업의 파업 협상 결과에 수천만 명의 투자자들이 울고 웃어야 하는 구조적 모순을 드러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한노총이나 민노총 어디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른바 정치적 투쟁에 나서지 않겠다는 취지라는데요. 양대 노총이 성과를 독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에게도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는 건데 나름 배경이 있다고 합니다. 이상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노총이 발표한 성명서입니다. 삼성이 거둔 성과는 대기업 정규직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며 비정규직의 노동, 사회 인프라가 결합한 결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하청 노동자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를 향해 사회적 연대와 상생의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한국노총 역시 협력업체 노동자에게도 성과의 과실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노동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든 결과입니다. 함께 나누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양대 노총이 개별 노조 협상 소식에 이처럼 일제히 입장을 밝힌 것은 철저히 조합원의 이익에 집중하겠다는 대기업 실리주의 노조에 노동계 패러다임이 흔들리는 데에 대한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삼성노조에 보여주는 모습이 조합원 이기주의 형태로 많이 표출된 측면을 경계에 따라 자기의 문제의식을 밝히는 걸로 볼 수는 있겠죠.
아울러 전통적인 노동운동 계열이 안팎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전술적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노사가 합의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성과급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삼성전자 주주들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 황병준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황 기자, 삼성전자 주주들이 화가 많이 났습니까? 네, 삼성전자 주주운동본부 오늘 오전 서울 한남동에 있는 이재용 회장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주주를 배제한 노사 합의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영업이익으로 성과급을 산정하면 위법이라고도 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잠정 합의안은 상법상 강행규정 위반이며 주주총회 결의 없는 자본 분배 합의는 법률상 무효임을 엄중히 통지한다.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주는 거, 이게 왜 위법입니까? 먼저 영업이익이란 매출에서 직원들에게 주는 급여, 매출 원가들을 뺀 재원입니다. 이 영업이익에서 법인세와 각종 비용 등을 빼고 남은 당기순이익으로 주주에게 배당을 하죠. 주주들은 모든 환원 논의의 출발점인 영업이익을 건드리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상법 제462조도 이익 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정의합니다. 회사이익의 처분 권한이 주주에게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부분이죠.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382조 역시 이번 노사 합의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주들은 이런 점들을 근거로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상법에 해석의 여지가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성과급을 과도하게 지급해서 그것이 사실상 주주들의 배당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는가, 이것이 관건일 텐데 관리가 있었는지 다른 업종은 어떻는지 다 종합해서 살펴봐야 비로소 판단이 가능할 것이고. 삼성전자 주주들이 불만이 크다, 이건 알겠는데요. 다른 우려도 있다면서요. 네,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성과급으로 달라 이런 요구가 업계에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배분하라는 입장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LG유플러스 노조도 유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과 방산 같은 국가 핵심 산업으로도 이런 요구는 확산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삼성 측에서는 타협을 하기 위해서 성과 있는 곳에 소득이 있다, 성과급이 있다라고 하는 원칙을 조금은 무너뜨렸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다른 회사에 대해서도 미칠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니까 우려들이 참 많은데요. 이런 우려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국내 대기업들에겐 앞으로 수익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숙제가 주어진 건데요. 특히 특정 사업부가 실적 대부분을 이끄는 구조에서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더 잦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는 만큼 각 기업으로선 성과를 나누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놔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일각에선 단기적인 성과 배분보다도 미래 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가 더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노조와 경영진, 주주까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성과 배분 기준을 이번 기회에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6.3) 지방선거가 공식적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오늘부터 선거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13일간 후보들은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를 잡고 연설하거나 유세 차량과 현수막 등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최대 격전지인 서울에선 첫날부터 불꽃 튀는 유세전이 벌어졌는데 전정원, 김예나 두 기자가 후보들의 하루를 따라가 봤습니다. 자정이 되자 민주당 정원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현수막이 일제히 걸립니다. 같은 시각 정 후보는 광진구 우편집중국에서 택배 상자를 날랐습니다. 정청래 대표와 함께 야간 노동체험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정치적 고향인 성동구 출정식에선 성수동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구청장 시절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말뿐인 서울시장이 아니라 실천으로 검증하는 서울시장을 원하시면 정원호에게 6월 3일 투표해 주십시오. 서울시 청년 안심주택에서 전세금을 떼인 피해자를 만나선 오세훈 시정을 무책임하다고 직격했습니다.
오늘 분위기 어떤지만 서울의 변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 후보의 선거운동 첫날 일정은 한강벨트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상대적 취약지로 꼽히는 강남 표심 공략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서울 동서남북을 모두 훑었습니다. 시민들과의 접촉면을 늘리면서 정부 여당 견제론 부각에 주력했습니다. 자정 무렵 가락시장을 찾은 오 후보는 직접 배추를 나르며 새벽 출하를 준비하는 상인들을 도왔습니다. 밤에 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보통 일이 아니네 이거. 날이 밝은 뒤엔 제일 먼저 강북구 주택가를 찾아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저 오세훈이 서울시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택난, 생활고를 해결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서울 4대 권역을 모두 도는 강행군을 펼쳤습니다. 기억에 남는 응원 있으실까요? 힘내라는 말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유승민 전 의원도 오 후보의 첫날 선거운동에 힘을 보탰습니다. TV조선 김예나, 전정원입니다. 여야 거물급 주자들이 대거 출마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최대 격전지는 부산 북구 갑과 경기 평택을 두 곳이 꼽힙니다. 이 중에서도 부산 북갑의 변화가 두드러진다는데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그리고 평택을은 마지막 변수가 뭔지 한송원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하정우 후보 35%,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20%, 무소속 한동훈 후보 31%였습니다. 채널A 조사에서도 하 후보 32.9%, 박 후보는 20.5%, 한 후보 34.6%였습니다. 두 조사 모두 박 후보가 오차 범위 밖으로 3위에 머무른 겁니다. 3파전이 확정된 뒤 팽팽했던 구도가 지난 19일 이후 발표된 조사에서 2강 1중으로 재편되는 분위기입니다. 하 후보는 공식 선거전 첫날 두 후보 모두에게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너희들이 북구의 삶을 알아? 북구라는 이름 앞에 무슨 정파고 이념이구가 어디 있습니까? 쌈박질 하는 거든 서울로 가서 하십시오. 박 후보는 단일화의 선을 그으며 삭발로 배수진을 쳤습니다. 한 몸을 던지겠다는 각오를 저 자신에게 주기 위해서 제가 머리를 깎겠습니다, 여러분. 한 후보는 보수 재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고단한 일상을 마치는 시간인데 저는 그 시간에 시민들을 배웅하는 것으로서 제 북구에서의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5파전이 펼쳐지는 평택을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중앙일보 조사에서 민주당 김용남 후보 29%, 국민의힘 유이동 17%, 조국혁신당 조국 23%였고 진보당 김재현,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는 10% 미만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유 후보는 황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 수준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범보수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도 단일화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한 명의 유권자라도 더 만나야 하는 후보들에겐 말 그대로 24시간이 부족합니다. 전국 지원 유세에 나선 여야 지도부가 유세 첫날 공교롭게도 마주쳤다는데 두 대표의 표정 어땠을까요? 선거운동 이모저모 고승영 기자입니다. 오전 6시 50분 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는 첫 일정으로 부산항을 찾았습니다. 선장들을 만나 해양수도 도약을 다짐하고 북극항로 시범운영 예비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의 배에도 올랐습니다. 북구항로가 한 300만 달러 될 겁니다. 자, 북구항로 화이팅! 전재수 화이팅!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자정 무렵 자갈치 시장 앞에서 심야 버스를 탔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어떻게 지금 귀가하세요? 예.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민. 야간 근무를 위해 일터로 가는 시민들과 만나 직접 소통하려는 겁니다. 완전히 부산 내기네. 도박이고. 예. 수도권 30분 출근을 공약한 민주당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는 광역버스 차고지에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출근길은 더 가뿐하고 또 더 빠르고 더 편하게 해서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는 장동혁 대표의 권유로 삼성전자 노사협상 타결 촉구 단식을 중단하고 출정식에서 억대 연봉 일자리 10만 개를 약속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자식들 억대 연봉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는 충남 공주에서 유세도중 마주치자 인사를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빨리 나갈게. 예.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북에서,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부산에서 각각 격전지 지원에 나섰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GTX-A 노선 삼성역 공사에서 시공사가 철근을 누락해 부실 시공을 했다는 논란이 서울시장 선거 전에 주요 이슈가 됐습니다. 여당 후보는 공사 중단까지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한 실태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이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지시가 나온 시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변정현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GTX-A 노선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공개된 건 오전 11시 반쯤입니다. 국토부와 행안부 등 관계 부처에 엄정한 실태 파악과 철저한 안전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3시간 뒤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의 삼성역 방문이 예정돼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보강을 위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추진되고 있는 것들은 중단해야 되는 게 맞죠. 앞서 민주당은 국회 행안위와 국토위를 잇따라 소집해 서울시의 은폐 의혹을 집중 추궁했고, 민주당 의원인 윤호중 행안부,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철저한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제대로 보고되지 않고 뭔가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와 감사를 통해서 철근 누락을 은폐하고 숨긴 거는 서울시가 아니라 철도공단이에요. 철도공단 이번 자료를 보면요, 이 완전히 자료가 허위 보고예요. 이런 상황에서 공식 선거운동 첫날 이 대통령 지시까지 나오자 국민의힘은 노골적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어떻게든 야당 후보에게 부실시공 프레임을 씌워 시민들의 공포를 조장하려는 선거용 공포 마케팅일 뿐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정 후보를 향해 대통령 뒤에 숨지 말고 토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원리 원칙대로 이 사안을 처리했다는 것을 이미 밝힌 이상 더 이상 민주당의 그런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습니다. 오 후보 측은 어제 철근 누락 은폐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정치 연안에 한 발 더 들어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치 더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 주제 알려주시죠. 네, 당대표 리스크입니다. 네, 당대표가 오히려 선거에 도움이 안 되고 위협적이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경우 오빠 발언이 적잖은 파문을 낳았죠. 15개 시도 압승론이 나왔던 민주당 우세 국면이 꺾이는 계기가 됐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이 친명 진영에서는 정 대표의 지역 방문이 전당대용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한편 미국 방문 이후 사퇴 요구에 시달렸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선대위원장으로서 유세 지원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많은 후보들이 장 대표가 오면 오히려 마이너스다. 표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민주당부터 한번 따져볼까요? 네. 민주당 텃밭이죠, 전북. 네. 근데 무소속의 김관영 후보가 네. 이원택 민주당 후보를 팽팽하게 따라간다든지 앞선다든지 포차범위 내긴 합니다만 여론조사가 이렇게 박빙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왜 정청래 대표 책임론으로 불거집니까? 네. 이 모든 사태의 발단이 정청래 대표 때문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김관영 후보는 술자리 대리비 사건으로 즉각 제명이 됐습니다. 네. 반면에 밥값 대납 의혹을 받던 이원택 후보는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게 정 대표의 자기 편 봐주기 아니냐 이런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김 후보는 정 대표와 전쟁까지 선언을 했습니다. 최근 지지자들 후원금 세대에서 한도가 다 찼다고 합니다. 네. 그 정도로 지금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예. 만일 텃밭인 전북을 김관영 후보한테 빼앗기면 정 대표 책임론이
거세질 수 있는 겁니다. 예, 뭐 복당 여부를 두고도 말이 많던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영남에서는 정 대표가 오는 걸 또 반기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부산 북갑에서 그 말도 많던 오빠 해봐 이 말 때문에 큰 역풍을 맞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가 정 대표는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부산, 경남 등지에서도 정 대표 지원 요청을 꺼리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득표에 큰 도움은 안 되는데 강성 발언이나 말 실수가 나올까 봐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 정 대표 고향인 충남에서도 야당과 팽팽하게 맞서는 그런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 당동혁 대표도 선대위원장으로서 존재감이 없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단독 선대위원장인데요. 일부 친장동혁 후보 외에는 지원 요청이 별로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서울 수도권은 유승민, 안철수, 영남과 강원은 김문수, 나경원 의원 등이 대신 지원 유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이달 초 부산 선대위 개소식이 있었는데 그때 장 대표 지지자와 유튜버들이 대거 참석해서 큰 소란이 일어났었습니다. 네. 이후에 장 대표 기피증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일부 후보들은 장 대표가 안 오는 게 도와주는 거다. 또 대표가 나서거나 발언하면 가슴이 철렁한다. 또 장 대표 싫어서 투표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들까지 하고 있는데요. 네. 물론 하지만 오세훈 후보 등은 장 대표가 대역 공격수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에 대해서 최근 공세 수위를 3단계 높이고 있습니다. 네, 뭐 존칭도 안 쓰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장 대표가 부산 북갑 단일화에 좀 부정적이다 이런 말인데 그렇습니까? 네, 부산에서는 최근 야권 상승세가 약간 주춤하는 기세인데요. 그러니까 당권파들까지도 이 판세를 뒤집으려면 박민식, 한동훈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입을 모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부산 의원들은 단일화 촉구 회견을 준비한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이 안티 한동훈 노선인 장 대표는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선거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장 대표 입장과 상관없이 단일화가 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장 대표 지도력은 다시 한 번 더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박민식 후보가 아예 삭발까지 하는 바람에 네. 단일화가 물 건너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더 많은 것 같던데요. 네, 그런 뭐 전망도 나오는데 선거는 마지막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결국 여야 당 대표에 대한 관심, 이후에 당권 구도 내지는 차기 구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더 큰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만일 여당이 압승을 거둔다면 정청래 대표의 당권 가도는 밝아질 겁니다. 하지만 영남과 전북에서 진다면 책임론이 급부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특히 서울과 충남까지 흔들린다고 하면 재선에 먹구름이 상당히 크게 끼게 될 겁니다. 또 장 대표 측은 영남만 사수하면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경남이 관건인데요. 네. PK에서 다 지거나 한다면 장 대표 체제는 위태로우실 겁니다. 예, 뭐 지방선거가 일방적으로 갈 것 같더니 그렇지도 않은 걸 보면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뭐 좀 많이 지켜봐야겠군요. 두 대표의 운명이 지금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베이지터 잘 들었습니다. 탱크데이 이벤트로 불거진 스타벅스의 역사 인식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재명 대통령은 강력 응징해야 한다며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 문제로 고발당한 정용진 회장의 수사도 서울경찰청이 직접 맡기로 했습니다. 허유하 기자입니다. 스타벅스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 탱크데이, 책상의 탁이라는 문구를 썼습니다. 민주화운동 폄훼 지적이 나오자 스타벅스는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5.18 유공자들은 정용진 신세계 회장 등을 모욕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일선경찰서에 배당됐던 사건을 오후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재배당했습니다. 경찰의 특수부로 불리는 곳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 응징 발언을 한 직후였습니다.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그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또 나치 전쟁 범죄를 거론하며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도 언급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사실상 스타벅스 불매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법조계에선 과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대통령이 뭐 한마디만 하면은 수사의 방향 전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그런 사태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역사인식이 부족한 기업의 마케팅도 문제지만 수사하기도 전에 반역사적 범죄로 규정짓고 압박하는 게 법치주의에 맞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허유아입니다. 계엄 상황에 대해 국회에 거짓 증언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봤습니다. 특히 정치인 체포 지시를 조 원장에게 보고했다던 홍장원 전 차장의 주장을 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조유진 기자입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정치인 체포 지시를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체포 대상자 명단 전체가 아니라 여당 및 야당 대표를 우선 언급해서 피고인한테 보고했던 이유가 뭔가요? 초반에 그 사람들 명단이 나왔었고 특히 여야당 대표라고 하는 부분이 상직성이 크기 때문에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점을 핵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직무유기 혐의 등 주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정치인 체포에 관한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재판부는 홍 전 차장의 보고 내용을 체포 지시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조 전 원장 측은 홍장원의 일방적 주장을 모두 배척해 사실관계가 바로잡혔다고 했습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계엄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김창민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살인죄입니다. 내 손으로 죽이고 싶었다는 통화 녹음이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구자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두 남성이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지난해 10월 영화감독 김창민 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들입니다. 김창민 감독 살해하려 폭행한 겁니까? 10차례 이상 폭행한 사실 인정합니까? 사건 당시 CCTV엔 몸싸움을 벌이다 쓰러진 김 씨를 끌고 다니며 폭행하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검찰은 상해치사죄였던 이들의 혐의를 살인죄로 바꿔 재판에 넘겼습니다. 범행 이후 이들의 휴대전화에선 내 손으로 죽여야겠다는 생각으로 폭행했다는 내용의 통화 녹음이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숨진 김 씨의 뇌 CT 결과를 토대로 강한 충격에 뇌 손상을 입은 김 씨가 방어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전문가 소견도 확보했습니다. 피의자들은 주먹으로 서너 차례 때렸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사람한테 용서를 어떻게 구하는지에 따라서 다르는 건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족들은 진짜 힘들어해요. 사망 가능성을 알고도 폭행을 계속했는지 살인의 고의성 입증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BTS 정국을 포함해 유명 연예인과 대기업 회장들의 개인정보를 해킹한 중국 해킹 조직이 붙잡혔습니다. 군대에 가 있거나 해외에 있거나 이렇게 해킹당한 사실을 제때 확인하거나 신고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주 범행 대상이었습니다. 황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국 방콕의 한 숙박업소에서 직원들이 객실문을 노크합니다. 문이 열리자 숨어있던 한국과 태국 경찰이 잽싸게 들이닥칩니다. 앉으세요. 여권. 어디예요? 어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해킹을 해온 범죄 조직 우두머리 2명을 검거하는 모습입니다. 중국 국적인 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3년간 한국인 271명을 상대로 총 480억 원을 뜯어냈습니다. 유심을 해킹해 핸드폰 안에 들어있는 금융정보를 빼내는 수법을 썼습니다. 일당은 BTS 멤버 정국을 비롯해 기업 회장과 임원 등을 노렸습니다. 정국은 84억 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탈취당할 뻔했지만
소속사의 발빠른 조치로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일당은 군복무 중이거나 해외 체류 중인 재력가들이 해킹을 당한 사실을 제때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기업 회장이 사망했다는 기사를 본 뒤 고인의 가상자산을 노리기도 했습니다. 총책은 유진복제, 부정계통이 발생해도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수감자, 군 복무자, 사망자 등 재력가를 선별하여 범행 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경찰은 중국인 우두머리 2명은 물론 함께 붙잡은 조직원 30명도 순차적으로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TV조선 황재웅입니다. 장기 이식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몸 밖에 나오는 순간부터 기능이 빨리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의정부에서 장기 이식을 위해 한밤중에 헬기가 긴급 출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잠을 깨우는 시끄러운 굉음이었겠죠. 하지만 주민들은 따뜻한 응원만을 듬뿍 보냈습니다. 차정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깜깜한 밤하늘을 요란하게 흔드는 소음이 이어집니다. 경기 북부 권역외상센터인 의정부 성모병원 옥상에서 이륙을 준비하는 헬기 소리입니다. 20분쯤 뒤 헬기는 빨간색 항공등을 깜빡이며 이륙해 날아갑니다. 지난 2월 뇌사 상태인 40대 남성의 폐를 적출해 이식이 필요한 환자에게 긴급히 이송하는 장면입니다. 수술은 폐부터 간, 양쪽 신장 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적출된 장기는 전용 용기에 포장이 돼서 이곳 헬기장으로 옮겨졌는데 헬기는 빠른 이륙을 위해 시동을 켜두고 있었습니다. 분초를 다투며 이식할 장기가 4개나 되는 데다 폐의 경우 적정 온도로 낮춰야 하는 등 이송이 까다로워 헬기 대기 시간이 2배 이상 더 걸렸습니다. 우려했던 거는 수술장 안에서도 제가 헬기 소리를 듣고 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그 주위에 있는 지역분들이 굉장히 소음에 좀 시달리지 않았을까. 한밤중에 울려 퍼진 굉음에 병원 측은 주변 아파트 경비실에 죄송하다는 뜻을 전하고 병원 SNS에도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댓글엔 사람을 살리는 소리라는 주민들의 격려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저게 사람을 살리는 그 모습이구나. 언젠가 또 저에게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좀 잘 서로 이해하고 좀 아름답게 받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죠. 오늘도 생명을 살리는 소리를 애타게 기다리는 장기 이식 대기자는 5만여 명에 이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산에서 사고를 당한 분, 산에 작정하고 숨는 범죄자, 드론으로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경찰 수색견이 톡톡한 역할을 합니다. 오로지 냄새만으로 사람들을 찾아냅니다. 그 훈련 현장에 박재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목에 방울을 단 수색견이 코를 킁킁대며 강당 곳곳을 둘러보다 한 사물함 앞에서 목청껏 짖습니다. 숨겨둔 시료를 정확히 찾아낸 수색견은 6살 볼트. 지난 2023년 경북 예천에서 발생한 산사태 피해 현장에서 유일하게 실종자를 발견한 베테랑 수색견입니다. 채취전 경위는 뛰어난 후각 능력을 이용해가지고 산악에서 실종자나 치매 노인이나 범죄 피해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수색견은 인간에 비해 10,000배 뛰어난 후각을 갖고 있어서 최대 200m 거리의 실종자도 찾아냅니다. 2층짜리 훈련장 중 한 곳에 있는 이 옷장에 제가 숨을 건데요. 얼마 만에 저를 찾아내는지 보겠습니다. 채취견은 단 1분 만에 여기 숨은 저를 찾아냈습니다. 수색, 구조견은 주로 세퍼드, 마리노이즈, 레브라도 리트리버 종으로 한 마리당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순차적으로 좀 아직 배정되지 않은 세계 경찰청에 채취증거팀을 늘려갈 예정입니다. 경찰은 18개 시도 경찰청 중 수색견이 한 마리도 없는 세종, 충북, 전북 3곳에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가자 지구로 향하는 9호 선단에 탔다가 이스라엘군에 납부됐던 한국인 활동가 2명이 풀려났습니다. 억류한 활동가들을 학대하고 조롱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국제사회 여론이 악화된 데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어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체포영장 언급 등이 논란이 됐는데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모두 오늘은 확전을 피했습니다. 이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인 활동가 김동현, 김하현 씨가 이스라엘군에 체포된 건 지난 18일과 20일입니다. 외교부는 이들이 어제 제3국으로 추방됐다며 내일 새벽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금 없이 즉각 석방 추방되도록 해줄 것을 요청을 해왔으며 이스라엘 측은 이를 감안하여 특별히 이스라엘의 이 같은 조치는 국제사회 여론 악화가 영향을 미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극우 성향인 이스라엘 국가안보 장관이 억류된 국제활동가를 학대하고 조롱하는 영상을 공개한 뒤 유럽연합과 캐나다 등이 이스라엘을 규탄했고 자국민이 억류된 네덜란드와 벨기에, 프랑스 등이 줄줄이 이스라엘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의 가치와 규범에 맞지 않다며 활동가들 석방을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체포에 대해선 유감을 표하면서도 석방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이번 사안으로 한 이스라엘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고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어제 네타냐후 체포영장 발언에 대해서도 상황에 대한 객관적 이해 필요성을 강조하는 취지였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다만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은 한국인이 탑승했던 선단은 인도주의 차원의 항해가 아니었고 이스라엘을 도발한 것이라며 납포는 합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국방부가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올해 안에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이면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올 수 있는데 문제는 미국과의 시각차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시기보다는 조건을 더 중시하고 있어 견해차를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조덕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해선 최초 작전 운영 능력 검증을 포함해 총 3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 2단계 검증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가 결정되면 바로 3단계 평가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론적으로 3단계 평가와 검증은 1년 안에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말 전작권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올해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하고 완전 운영력 검증 완료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과의 조율입니다. 주한미군은 시기를 못 박는 것보다 충분한 조건을 충족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 시기도 우리 목표보다 1, 2년 늦은 2029년 1분기로 제한했습니다. That we would put timelines on things that require the development of expertise. That keeps me up at night. 미국의 전략 자산에 북한 핵무기 방어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국군 주도의 방위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느냐도 관건입니다. 하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주한미군의 의견이라며 전작권 전환은 정책적, 정치적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이세돌과 알파고처럼 인간과 AI가 맞붙는 바둑 대결은 익숙하시죠? 그런데 오늘 한 발 더 나아간 흥미로운 대국이 있었습니다. 스승 조훈현 구단, 제자 이창호 구단이 각자 AI와 손을 잡고 복식조 대결을 펼쳤습니다. 이 대국 결과 윤재민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둑판을 앞에 두고 조훈현 구단과 이창호 구단이 마주 앉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300국 넘는 대결을 소화한 스승과 제자는 오늘은 복식 대국을 펼쳤습니다. 한 수씩 번갈아가며 착수할 두 기사의 파트너는 최강의 바둑 AI 카타고. 카타고는 알파고 이후 등장한 바둑 AI 중 최강으로 꼽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알파고 등장 10년 만에 AI가 바둑 기사의 아군으로 참전했습니다. 대국 초반부는 조훈현 구단이 주도했습니다. 좌상귀에서 적극적인 싸움을 펼치며 10집 넘게 차이를 벌렸습니다. 이창호 구단은 별명인 돌부처답게 버텨내며 후반에 승부를 봤습니다. 중앙 지역에 큰 집을 만들어 순식간에 흐름을 뒤집었습니다. 흙이 한 106 정도 납니다. 100을 여기서 집이 조금 불어나면 한 80, 한 6, 7까지는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조 구단은 손을 들어 X자를 그리며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내 머리에 맞춰야 되나 AI의 머리에 맞춰야 되나 그 생각하다가 좀 엉뚱하게 흐르게 됐습니다.
AI 기사가 이미 인간의 수준을 한참 뛰어넘었기 때문에 핵말을 이해하고 보조를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AI가 워낙 실력이 수준이 높기는 한데 최대한대로 이해하고 좀 배울 수 있도록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기원은 이번 대국이 인간과 AI의 공존 가능성을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1900년 독일군이 중국 의화단 운동을 진압하러 떠납니다. 프로이센 빌헬름 2세가 병사들 앞에 섰습니다. 중국이 국제법을 어겼으니 문명국의 위엄을 보여주라고 강조했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Feind, so wird derselbe geschlagen. Pardon wird nicht gegeben. Gefangene werden nicht gemacht. 문명을 말하면서 야만을 명령한 겁니다. 그 옛날 훈족처럼 무자비하게 사륙해 포로도 남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훗날 훈족 연설로 불릴 만큼 논란이 됐는데 이 연설은 호전적 독일의 상징처럼 역사에 새겨졌습니다. 국가 지도자의 말이 무거워야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의 의견, 오피니언이 아니라 국가가 말하는 역사, 히스토리로 인식돼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이스라엘을 계속 비판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국가들은 국내로 들어오면 네타냐후 체포하겠다고 최소한의 국제 규범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건데.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로 향하던 한국 활동가를 억류하자 나온 말입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할 때 신속한 조치를 지시하는 것 마땅합니다. 그렇다고 공개된 회의에서 이스라엘 총리를 대놓고 비난하는 건 어찌 봐야 할지요. 남우호 피격에 침묵하는 데 대한 비판이 당장 야당에서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나 SNS를 통해 직접 이슈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정 기사나 글을 링크하고 견해를 답니다. 공무원의 무사한 일, 꽉 막힌 부조리를 순식간에 없애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물론 빠릅니다. 시원합니다. 박수도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모든 세상사를 재단하는 잣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당신께서는 아니라고 해도 밑에서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최우선으로 다루고 인원을 투입할 겁니다. 대통령이 모든 문제에 심판이 되고 민원 해결사가 되고 사건 해설자가 되면 한쪽만 바라보게 됩니다. 시스템이 작용해야 정상이지 지시대로 하는 건 정답이 아닐 겁니다. 만기 칠남의 장단점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5월 20일 윤종호 앵커 칼럼 천금보다 무겁게였습니다. 여름 기운이 들기 시작한다는 절기 소만인 오늘 전국적으로 봄비치고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선선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한낮 더위가 예상되는데요. 내일 서울의 낮 기온 26도, 다가오는 사흘 연휴 기간에는 기온이 더 올라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에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차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제주도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 오후 한때 전남 북부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4도, 광주와 부산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26도, 대전 25도, 전주 27도로 오늘보다 5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연휴가 끝난 화요일에는 전국에 다시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21일 목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